자, 70페이지에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을과 관련된 경우에 을이 취할 수 있는 행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 을의 불법 방법. 그럼 여기에 갑이 있었고, 이제 공공기관이 여기에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는 이야기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3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제3자. 그럼 공공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통지를 일단 하죠. 제3자 관련해 가지고 통지를 하면, 이 제3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 공개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 공개 금지 요청이 들어오면 공공기관이 반드시 공개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때로는 공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럴 때 이 을이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을과 관련됐다고 문제에 아예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단계부터 그냥 막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보 공개 거부 요청을 한다. 금지? 네, 거부라는 단어가 더 좋겠네요. 공개 거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3자 을은요. 을은 3일 이내에 3일 이내에 거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니까 3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나의 이러한 정보는 뭐 사생활과 관련돼 있으니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써줘요. 공공기관은 이렇게 이 제3자의 비공개, 공개 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공개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3자의 요구에 구속되는 건 아니니까.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해서 이걸 공개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개 결정 이유하고 공개 실시일을 공개 결정 이유하고 왜 이렇게 공개했는지 이유하고 그 다음에 공개 실시일을 날짜죠. 언제 하는지 날짜와 시간 이걸 상대방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실시일과 결정일 있죠. 결정일과 실시일 여기는 30일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을 꼭 써야 됩니다.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 사이는 30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렇게 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어. 오늘 결정했어. 그럼 막바로 오늘 공개하면 안 되고 지금으로부터 30일이 지나고 나서 공개하도록 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규정을 두느냐 하면 3번처럼 이제 그 제3자의 불복 절차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목에다 저는 이거 이의신청, 행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고 거기에 써놨죠. 이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간격을 줘야 되는 거야. 막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이런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자, 개괄. 이런 내용을 쓰면 되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청구인 적격이라고 하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격,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원고 적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나오죠. 그래서 판례까지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법률 자체, 우리 정보공개법 자체에
제3자도 청구인 될 수 있어. 그리고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것은 인정되는 문제다. 인정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대상 적격 문제인데요.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도대체 무엇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해. 처음에 저 공개 결정이죠. 공개 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하는 거 이걸 처분으로 봐가지고 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정보 공개 결정했으니까 이걸 취소해달라. 또는 저 사람이 제3자가 공공기관에게 공개 거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 공개 거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는 얘기는 공개 거부 요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가지고 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검토를 하시되 어떤 것이 좋을까? 요 검토는 통설이기도 하고 다수설은 요걸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 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거부 요청이라는 것이 무슨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거기에 써놨어요. 왜 이게 좋으냐 하면 일설이 요 공개 거부 요청했다는 것이 무슨 신청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죠? 신청이 아니죠. 그냥 단지 거부해달라고 요구한 거잖아. 뭘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뭐 집행정지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죠? 뭘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집행정지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걸 소송으로 제기해놓고 집행정지 신청한다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느냐. 공개결정 처분 취소소송 제기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낫다 이거야. 그 문제였고요. 소송 참가의 문제가 있는데 요 지금 갑과 을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이 원래 청구인이고 이 사람은 제3자잖아요. 아까 자 청구인도 여기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공공기관이 공개 거부 결정하면 법원에다 소송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3자도 이와 같은 경우에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소송 형태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제3자도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청구인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게 소송 참가의 문제고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소송 참가가 허용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집행정지가 또 문제가 되니까 제3자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이걸 대상으로 해놓고 뭐 집행정지 신청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정보가 상대방한테 공개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집행정지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로 넘어가죠. 38번. 이것도 비슷한 문제 같은데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 관련이 있다 하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라. 결론 아시죠? 제3자가 공개 거부 요청했다고 해서 비공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 방법을 설명하시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대로 써야 돼요. 목차를 잡아서.
그러면 제3자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 절차. 제3자. 예. 제3자 관련해가지고 뭐 정보 공개 청구의 절차.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다뤄졌던 것을 그대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쓰면 되죠. 제3자에 대한 통지와 관련해서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3자는 공개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3일 이내에 정보 공개 거부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구속되느냐의 여부예요. 구속성 여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제3자가 요청했을 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라 그랬잖아. 설명하라. 그럼 이런 걸 빠뜨리면 안 되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이게. 구속성 여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어떻다?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례는. 이것은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판례. 그러니까 제3자의 요청에 공공기관이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공개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논리적으로 제3자의 불복 절차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3자의 불복 방법, 불복 절차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것도요, 뭐 불복 방법을 막바로 쓰면 좀 이상해. 그래서 이 배경을 살짝 써줘야 됩니다. 공개 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공개 실시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했죠. 그 제3자의 정보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날짜에는 뭐 30일 이상 간격을 둬야 된다. 이런 말을 비록 불복 절차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거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 놓고 이제 또 쓰면 되죠. 아까 했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한다고요? 이의신청은 이제 7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근데 이의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요.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제3자도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정보공개법은 이런 경우에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나 청구인 적격은 뭐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적격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아까 했죠. 두 가지가 뭐가 있다고? 네,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점을 거부 처분으로 봐가지고 이걸 요청할 수 있는데 우리 통설은 이것이 좋다 이거죠. 그 이유는 비공개 요청 자체가 처분에 대한 신청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니까 이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공개 결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참가가 했던 거네요. 앞에 문제에서. 소송 참가 문제. 우리 법은요. 제3자도 역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해놨고 집행정지도 집행정지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집행정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보공개법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출제가 잘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외로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라. 20점짜리 한번 나오는 것 뿐이네요. 현재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이라는 절차를 소상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73페이지에 자, 페이지 73페이지에 39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봐라. 개인정보는 왜 보호해야 되느냐?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정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그것을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1번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쪽은 정보상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 좋아요. 자기결정권. 자기의 개인의 정보는 자기가 결정한다. 자기가. 그 말의 뜻을 이제 풀어서 쓰면 되는데 이 말은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보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관리. 나의 정보는 내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정보를 통제해야죠. 함부로 이것이 제3자에 의해서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외부로 표현할 때 나의 정보를 외부로 표현함에 있어서 표현함을 스스로 또 결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바로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른다. 자기 결정. 왜? 나의 정보니까 내가 결정해야죠. 제가 2번에 책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써놨어요.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 사회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 개인들이 있는데 개인의 정보가 요 사회라는 곳에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해요. 개인의 정보가 제공이 되면 이 사회가 바로 뭐가 돼? 정보화 사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함부로 다뤄지지 못하도록 사회적 또는 국가적 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개인들이 자기의 정보를 마음껏 제공할 수 있죠. 이거 불안해가지고 내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해서 사람들은 정보 제공을 꺼려할 것이고 그리 되면 정보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장애 요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철저히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정보를 보호를 해줌으로써 개인들이 자기의 정보를 사회에다가 내놓으면 그게 바로 모아져서 정보화 사회가 촉진된다 이거죠.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이 막 유행하죠. 이런 빅데이터가 경제발전, 산업발전에 주는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 다른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걸 쭉 쓰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적 근거를 쓰라고 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근거 문제가 나오면 헌법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네. 헌법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헌법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조문에 이것이 있느냐 찾아봐야 되는데 사생활의 비밀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규정이 있어. 모든 국민은 이게 17조인가요? 19조. 그죠? 17조죠. 우리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받는다.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딱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부터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가장 누구라도 이 조문을 처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생활의 비밀. 개인의 정보라는 건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 부연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17조에서 인정되는 이러한 권리에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등이 포함된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기타 어떤 기본권에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데 다른 기본권에도 해당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행복추구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규정. 크게 보면 뭐 주거의 자유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 개인의 그 사생활의 공간이지. 우리가 주거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생활과 관련되고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됩니다. 뭐 통신 비밀도 있겠네요. 모든 국민의 통신상의 비밀은 보장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대법원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대체로 보면 이러한 것들 뭐 10조라든지 아니면 저 사생활의 비밀 있죠. 17조. 뭐 이런 개별적인 기본권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데 헌재는 분명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독자적 기본권이다. 무엇이? 개인상의 정보 자기결정권 있지. 개인의 정보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도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에서 독자적인 기본권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독자적 기본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독자적 기본권이다. 요게요. 요게 사실 나이스인가 이렇게 쓰나요? NIS, 나이스. 이게 뭐죠? 교육부가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학생들의 시스템. 요게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헌법재판소는 이제 기각시켜버렸죠. 학생들의 정보가 물론 담겨 있지만은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만 수집했다. 괜찮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문제도가 우리나라 있죠. 네, 지문날인제도. 지문날인? 네. 지문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일일이 10손가락 지문을 찍습니다. 이 10손가락 지문이라는 것도 개인의 정보라는 건 틀림없어. 개인정보야. 근데 공개되고 있죠.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여러 가지 수사상의 이유. 만약에 이제 변사체가 발견되면 신분을 확인해서 필요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정보상 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법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도 항상 서술 순서가 일반법 그리고 개별법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일반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쓰면 되시고,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이런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곳에서는 가능한 한 저처럼 이렇게 정보공개법 쓰지 말고 원래의 명칭을 써주는 게 좋아. 이렇게 처음 밝혀놓고 나중에 뒷부분은 이제 정보공개법 써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정보공개법이라고 하고 있죠? 정보보호법이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참고로 그 전에는 법률 이름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공기관이라는 사족이 붙었는데 지금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일반법으로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겠어요. 개별법 많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법상 비밀 침해죄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요 개인 간의 서신 교환 내용을 알고서 이걸 바깥에서 누설하면 처벌받습니다. 형법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 뭐가 있죠?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그건 위법적인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물어봤길래 정확히 내가 대답해 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3자 간의 자, 대화를 녹음한다는 거 있죠. 대화 녹음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첫 번째로 나하고 상대방하고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내가요, 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녹음하는 건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대화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여러분 궁금한 건 혹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녹음이 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또 좋지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허락받지 않고 녹음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그 재판으로 갔을 때 혹시 증명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일단 이 자체가 위법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다음에 여기 A와 B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여기 이 대화를 이렇게 녹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안 돼요. 이거는 허용되는 불법입니다. 불법. 물론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되지. 녹음에 되면 동의하면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이거는 제3자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조심하라고요.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통계법, 통계상으로만 처리이지.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공무원이 알게 된 사항 누설하면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당연히 있고 신용정보용에 보유관한 법입니다. 금융실명법 같은 거 있죠. 아무튼 개별법들 몇 가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쓰면 되지요. 법적 근거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걸 평소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뭐라고 써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잘 정리해둬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상이라고 돼 있어. 법.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에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쓰란 얘기지 여러분 마음대로 쓰란 얘기가 아니죠. 첫 번째는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의 문제예요. 수집할 때. 이렇게 써볼까요? 수집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원칙이 있냐면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고 그리고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명확성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 범위. 뭘 명확히 해야 되느냐? 왜 이걸 수집하고 처리하려고 하는지 처리의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라. 필요한 정도만 수집을 해야지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것은 이런 것은 이제 사용할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있죠. 사용할 때. 이 적합성이나 적합성, 그 다음에 적합성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의 사용은 금지가 됩니다.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목적과 수단의 상관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를 하라 이 말이야. 정보 처리, 타인의 정보 처리할 때 처음에 주어진 목적이 있죠.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하는데 목적 달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 불필요하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이걸 목적 외에 처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그 바깥에 엉뚱한 용도에다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뭔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를 기관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문서에 보면 청구서에 청구서에 보면 사용 목적이라는 빈칸이 있다, 기재란이 있는 거 아시죠? 사용 목적. 제출 용도.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는 거야. 법원에다 제출한다. 뭐 어디 학교에다 제출한다. 처음에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3번. 요건 뭐 이제 관리할 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자, 수집할 때는 어떻게 해? 수집할 때는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 범위를 한다. 사용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평소에 남의 타인의 정보를 관리한 사람은 이 정보 자체가 정확하고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야 되겠죠. 보관하고 그 다음에 완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최신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최신성을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한 형태로 그리고 최신성을 갖춘 상태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리할 때 문제인데 안전성.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안전한 관리. 그래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암호화 등을 하고 함부로 타인이 요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5번 뭐 알 권리를 보장한다. 누구에 대한 알 권리라고 할까요? 누구에 대한 알 권리?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이것은 정보의 주체. 정보의 주인. 원래 정보의 주체가 나에 대한 어떤 이 정보 처리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내 정보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 상황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열람도 가능하도록 해주죠. 내 정보가 제대로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지 열람 청구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당연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가 원칙이 되어야 하겠고요. 사생활을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도요.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면 익명 처리를 해서 이게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도 있는데 책임과 의무의 준수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누구의 의무? 개인정보 처리자. 자, 이 법이 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굉장히 선언적인 규정이에요.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되겠지.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요게 기출문제였습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개인정보보호법상 이 법률상 정보 주체의 권리 여기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면 뭐 서로 간에 잘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떴으면 정보 주체가 무엇인지 누군지에 대한 정보 주체의 의미에 대해서 살짝 살펴주는 게 좋습니다. 정보 주체의 정의. 이것은 처리되는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의 정보냐에 대해서 누군지, 박정섭의 정보인지, 홍길동의 정보인지, 그러면 홍길동이나 박정섭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정보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반대말이 뭐예요?
정보 처리자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고. 2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 해가지고 이제 써나가면 되는데요. 사실 이 파트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법률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 주체 권리가 뭐지? 라고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딱 끄집어다가 쭉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제공. 그러니까 나의 정보죠. 나의 정보 주체는 나의 정보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 장관 이런 규정이 있어요. 행자부 장관은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의 파일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등록 현황이죠.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할 때는 등록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로부터 만약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이 말은요, 여기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고 제3자가 있어. 정보 주체가 여기 있겠죠. 이 정보 주체에 관련 정보를 제3자로부터 이렇게 취득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정보 주체가 알려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집, 출처, 누구로부터 이걸 얻었느냐. 그 다음에 목적,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3자 정보 주체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걸 거꾸로 정보 주체 입장에서 보면 제공받을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나 아니면 동의 범위에 관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만약에요, 정보 주체의 권리가 쭉 있어. 이렇게. 여러 개, 한 5가지 정도의 정보가 있어. 그러면 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 yes냐, no냐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 정보는 no다. 나는 공개하기 싫다. 요 정보는 공개해도 된다. 요 정보는 수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 이렇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개인정보의 정보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동의사항을 구분해가지고 각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다음에 각각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홍보하거나 아니면 판매 권유할 때도 권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이 어렵지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신회사로부터 가끔 뭐 문자 메시지가 막 올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게 괜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통신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에 뭔가를 체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크해서 그 통신회사가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입자, 회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권유하는 거죠. 이때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각각 구분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야. 정부 주체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에서 열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열람 청구권. 또는 이제 복사물,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는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2번에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청구하거나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열람 청구권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4번 보니까 처리 상황도 요구할 수 있고요. 처리 상황. 근데 열람해 보니까 뭘 잘못됐어. 그럼 정정 요구권. 삭제해달라. 삭제 요구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악이 요구권까지. 처리 상황. 처리 상황 알아보니까 잘못됐어. 그러면 처리 정지 요구까지 하세요. 내 정보를 더 이상 처리하지 말아달라. 정정해달라. 삭제해달라. 파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단서 조항도 있네요. 물론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허용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그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고요. 5번 마지막으로 나올 게 뭐겠어요? 지금 이 개인정보 처리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항목들을 외워야 돼요. 목차를 외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 구제 절차. 아까 1번이 뭐였어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다음에 선택 결정할 권리. 각각 구분해서 동의받을 수 있고 열람 청구권 여러분 권리 구제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모자로 고쳐야 돼. 개인정보의 항목 등 법이 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누가? 유출 시 알려야 돼요. 상대방한테. 개인 정보 주체는 내 정보가 지금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호 장치를 취하도록 빨리 신속하게 알려야 되고,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정보 주체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입증 책임은 정보 주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정확한 명칭은 개인정보 처리자죠. 처리자가 뭘 입증한다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책임인데요.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 그다음에 과실도 없다. 이런 내용들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진다. 이게 까다롭습니까? 안 까다로워요. 여러분 이런 규정을 둔 이유. 자, 비교를 해보면요. 민법 750조에 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건 입증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경우에 입증 책임은요. 모든 사항을 피해자가 지도록 돼 있어요. 피해자. 입증 책임은 이 속에는 바로 고의 또는 과실도 있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 이건 있다는 사실이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가해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모두 입증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민법의 원칙이야. 근데 여기에 돌아오면 보세요. 누가 입증한다고? 피해자가 아니지. 오히려 가해자일 수 있죠. 가해자 쪽에서 거꾸로. 여기는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는 고의가 없다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답안지다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42번부터.